그러니까 고영훈 강사님이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제 앞에 미래의 그 기본소득이나 또 그 노동의 미래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익한 강의니까 1시간 반 동안 잘 들어주시고요. 5시 반까지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책 제목이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죠. 어디 갔지? 여긴데 이제 원래 이건 속표지고 겉표지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제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저 제목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좀 많이 쓰다 보면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목차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서문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미래의 인문학이라는 것들이 신문 잡지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래의 인문학 하면은 지금의 인문학이 진화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 해서 되는 듯한 인문학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미래의 인문학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는 띄어쓰기를 안 하고 그냥 미래 인문학 이렇게 붙여버렸잖아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제가 저 책 제목을 정할 때는 사람들이 미래 인문학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었거든요. 미래 인문학 딱 해버리면은 이제 어떤 어감으로 넘어가냐면은 어떤 형태일지 모르나 미래에 뭔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인문학은 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질 어떤 형태들, 그런데 지금의 인문학에서 이렇게 진화한다거나 플러스 알파 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많이 색다른 그런 이제 어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과일 잘 먹었습니다. 블루베리가 살짝 입안에 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전혀 좀 다른 인문학이다라는 어감이 들어서 이제 사실 저 책은 굉장히 허접해요. 왜냐면은 누가 저 제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2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제목을 누가 먼저 쓸까 봐 되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저게 2015년 말에 썼던 거 아무튼 꽤 됐어요. 한 3년 지난 것 같은데 급하게 급조했어요. 급조. 과거에 막 칼럼들 모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허접하진 않아요. 아주 허접하지 않는데 자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작년엔가 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한 8명인가가 모여서 또 책을 한 권 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낸 거예요.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이렇게. 그런데 그게 사실 저작권법에는 안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한번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 제목이나 책 제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이렇게 붙일만만 이렇게 잘 붙이면은 이게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그만큼 제가 책 제목을 잘 지었다. 누가 따라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제목을 아무리 찾아봐도 인공지능이 아직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뭐 피부로 와닿는 게 말하는 냉장고나 말하는 밥솥 정도나 이렇게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정도지만은 이제 일종의 특이점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주변에 완전히 우리를 거의 장악할 정도의 특이점을 이제 제가 저번 강의에 좀 연도를 헷갈렸는데,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쓴 그 레이 커즈와일이 2035년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다음에 2026년으로 그렇죠, 9년을 앞당겼죠. 2035년에서 2026년쯤에 그 어떤 시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제 훨씬 능가해서 보편 인공지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범용 인공지능, 인공 일반지능, 한 서너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AGI.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죠. AGI. 그 AGI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근데 2026년이면 지금 7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 이내에 우리가 이제 굉장한 피부로 뭔가를 느끼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범용 인공지능 이후의 시대를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다양한 미래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화가다 보니까 또 인문학적인 그 연구도 하면서 근데 화가가 왜 그런 걸 연구를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데 재료비가 비싼 거 아실 거예요. 예전에 고호 시절에는 그 귀족들이 그때 이제 푸른색이나 빨간색을 입고 다녔는데 그 염료가 엄청나게 비쌌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아무나 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색깔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염료를 그러니까 푸른색 어떤 푸른색 염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황금보다 더 비쌌답니다. 금보다 더 비쌌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금보다 더 비쌌던 물감을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썼겠죠 옛날에. 왕실이나 이렇게 메디치가 이런데 부자 집안에서 물감 비용을 다 대줬던 거죠. 그러니까 왕실이나 부자가 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감값이 그렇게 비쌌던 거죠 예전에.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싸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비싸요. 여전히. 그래서 마음껏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1년의 재료비가 1억 5천 정도는 들어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재료비만 1억 5천이에요. 생활비 빼고. 그러니까 마음껏 못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언젠가 마음껏 할 날이 오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된 거고 이제 언젠가 나한테 그런 후원자가 나타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책을 쓰다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후원자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후원자들을 많이 모았고 제가 그림을 선불로 많이 팔고 있는데 현재 누적 금액이 약 8억 정도를 제가 선불로 이렇게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얼마 전에는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왔어요, 돈이. 통장에. 그러니까 지금 한 1200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라고 후원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후원자들을 많이 생길 수 있었던 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그 전국에 강의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계속 올렸고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재료비가 없을 때 제가 책을 열심히 읽었던 것이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 강의를 한번 딱 오면은 왔다가 갔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받는 금액의 10배가 제가 손해를 봐요. 제가 그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그만큼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좀 자랑 좀 했고요. 어쨌건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고 제가 이제 3일 전에 했던 강의를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3일 전에 했던 강의 PPT가 현재 인쇄가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요약본을 드려가지고. 근데 3일 전에 했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주에서 했던 강의인데요.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는 왜 질문이 권력이 되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 남들이 과거에 안 했던 질문이 왜 권력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과거에는 그것을 상품화하는 그 실행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발명 특허를 시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대략 한 2천에서 3천 정도 이렇게 들고 또 그걸 이제 시장에 내보낼 때는 내보낼 비용이 없어서 그 이렇게 기업에 팔잖아요. 발명가들이.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러니까 시제품 만드는 데까지가 2, 3천만 원이고요. 그 이유는 뭐 2, 3억이 더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략 평균 한 5억 정도가 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용들이 그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어떤 아이디어나 질문을 어떤 사람이 최초로 생각했을 때 지금은 그 평가를 인간이 하잖아요. 인간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레이 커즈와일 그 미래학자는 전 세계 70억 인구의 IQ를 능가하는 시점이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다 능가하고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가 정말 무서운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얼굴 빅데이터 그 중국에 아시죠?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중에서 사람 얼굴 알아보는 인공지능은 중국이 넘버원일 겁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왜냐면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많을 때 머리가 영리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카메라가 경기장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카메라는 CCTV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다 그거를 다 캡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사기업 같은 데의 카메라는 자기들끼리 내부망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중국은 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카메라는 중국의 그 경찰 공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홍콩 가수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간 거예요. 범죄인 3명이. 근데 얼굴이 등록돼 있었던 거예요. 그 범죄인 얼굴이. 근데 그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수만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싹 훑으면은 누가 범죄인인지 인공지능이 바로 추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보다가 검거가 됩니다. 공안한테. 지금 그 정도로 발달돼 있어요. 중국이. 그리고 이제 테러범을 색출하는 인공지능이 또 특별하게 있는데 이제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 인공지능이요. 2010년 초반, 2010년, 11년, 12년 이때는요. 고양이하고 개를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빨리 발전하는지 인공지능이. 그래서 테러범을 이제 색출하는 그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 되게 어렵대요. 왜냐면은 저쪽 아랍 계열의 그 테러범들은 소년을 써요. 7살짜리 테러범이 있는 거예요. 근데 7살짜리 테러범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예를 들어서 액체 폭탄인가, 뭐 이렇게 고체형 폭탄을 두르고 있는가, 조끼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다 파악을 해야지 테러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엄청나게 위장을 하죠. 왜냐면은 자살 폭탄이나 그런 거거든요.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폭발을 하는 거니까. 딱 땡기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당연히 있겠죠, 미국에. 어떻게 옷을 입으면 테러범인지 전문가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문가가 테러의 케이스를 연구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 사진 같은 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한 20만 명 또는 10만 명 연구할 때 인공지능 200만 명, 300만 명 이미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사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인간이 대결해서 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콜라병에 액체 폭탄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대요. 콜라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아이를 테러범으로 지목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테러범이었던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걸 알았느냐면은 인간보다 데이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그냥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테러범이 이렇게 입으면 테러범 아니고 이렇게 입으면 테러범이고, 이거 계속 데이터를 연구하는데 한 인간보다 10배 이상 100배 이상 연구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현주소예요. 현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 노동시장하고 지금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10년 내로 관계가 있게 됩니다. 10년 내로. 그 얘기를 생각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의료 쪽. 병원 쪽에서, 이제 법 쪽에도 마찬가지고, 병원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12명의 의사가 막 연구를 했는데 이게 무슨 암인지 이게 판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한 암인지. 근데 그게 2달 동안 했던가. 근데 인공지능 왓슨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일주일 만에 나오다가 요즘에는 그냥 몇 분 만에 나오고 이렇게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건데,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몇만 명, 12만 명인가? 인공지능이 12만 명의 환자의 케이스를 연구하면 인간 의사랑 수준이 비슷해진대요. 12만 명인가. 120만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제가 그 뒤에 숫자는 공이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왓슨은 암 환자를 300만 명 이상 진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왓슨이 암 환자를 진단하는 것을 따라갈 인간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병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왓슨이 처음에는 길병원에만 있다가 우리나라 지금 한 8군데가 영국 10군데로 확산이 됐는데 되게 웃긴 건 온라인으로 구글의 그 왓슨 홈페이지랑 연결을 해서 계정을 하나 쓰는 건데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원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1년에 10억을 줘야 돼요. 10억. 인공지능이 얼마나 그 돈을 앞으로 벌게 될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두뇌로 하는 일을 뺏어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 가장 어려운 데로 병원으로 먼저 들어갔냐면 인공지능 회사들도 돈벌이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진출했을 때 가장 돈벌이가 이렇게 많을 곳이 병원이거든요. 두 번째가 어딘 줄 아세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전쟁터랍니다. 전투로봇. 전쟁터. 세 번째가 어디로 지금 되고 있는 줄 아세요? 세 번째가 교육. 전 세계 배우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교육을 인공지능 회사가 다 맡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투를 인공지능 로봇이 다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 군인들 월급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그죠? 1인당. 한 1,000만 원씩 줄 거 아니야, 한 달에. 위험수당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 몇만 명 지금 와 있잖아요. 전 세계 미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로봇으로 대체하면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아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돈이 드는 그곳이 바로 전투 현장입니다. 그 군사 로봇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회사는 그 세 군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거죠. 가장 돈이 많이 될 때 당연히 집중을 해야 나중에 벌 돈도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거고, 저번에 왜 지금 드론 그 저격병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드론이 날아가서 사람을 카메라로 비추면 원격으로 저 사람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아니겠다 인간이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그게 이제 AI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굉장히 무서워지는 건데, 아무튼 그럼 그걸 누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은 허락 안 받고 하죠. 그렇잖아요. 걔한테 허락을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그 나라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아무튼 더 나가면 요즘에 좀 민감한데 지소미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갖고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미 쓴 돈 말고 그림 주문이 약 7억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7억 원어치가 그려서 줘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여기 아마 인쇄가 된 거 아니구나. 참 인쇄 요약했기 때문에 안 됐구나.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 네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인공지능 발달 상황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열이 오르니까 한번 좀 벗을게요. 예. 에어컨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걸 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이 생명체인가 아닌가라는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뭐 100년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태양광 에너지를 자원으로 해서 스스로 주변에 있는 광물질을 채취를 해서 로봇이 로봇을 만들게 되면 그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나온 건데 그것을 생명체로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슈레딩거라는 학자가 한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번식을 한다는 거죠. 인공 로봇이. 그래서 그 매트릭스에서 그 로봇하고 인간이 막 싸우는 이제 그런 SF 영화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어떤 SF 영화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지구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뭔가를 제작하는 비용이 낮아질 거란 얘기죠. 비용이 뭐 원재료가 좀 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특허청에 뭔가 서류를 내서 심사를 받아야지 그게 특허권이 인정이 됐는데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지열 발전 사례인데, 땅 속에는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땅 속으로 깊이 내려가면 온도가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밑으로 관을 뚫어서 거기다 그러니까 물을 보내면 물이 저 밑에서 팔팔팔 끓어서 올라올 거 아니냐. 이 아이디어를 고등학생인가 누군가가 미국에서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열발전 회사에서 실제로 그 아이한테 500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네 아이디어를 내가 써도 되겠니? 라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참 대단한 거죠. 그 지열발전 그 회사 사장이 대단한 건데. 그런데 이게 미래사회에서 이제 좀 먼 미래인데 우리 자녀가 또는 누군가가 뭐 사소한 아이디어를 뭐 유튜브에 올렸거나 어디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이 중국의 그 인공지능처럼 굉장히 발달한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하잖아요. 70억 인구의 아이를 다 능가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서 일어날 일이 지금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지금 경험하게 될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서 누군가가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의 아이디어를 내가 사업화해도 되겠니라고 물어보겠죠. 그죠? 인공지능은 자기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인공지능 회사에서 부탁을 했겠지. 전 세계에서 뭔가 돈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누가 내면은 빨리 캐치해서 그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사거나 이렇게 하는 그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설계도를 그려서 특허청에 가고 이래야 됐는데 나중에는 아이디어만 떠올려도 그것이 인공지능이 캐치를 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사회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참신한 생각이나 질문만을 해도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경향이 인공지능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병원이 왜 사람을 죽이게 되냐면은 인공지능 자체가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기도 하죠.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기도 하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어떤 의료적인 지식을 갖게 됐다고 치고, 그 본부에가 이제 인공지능이 있고, 우리 몸에 센서링이 붙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실험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주 기초적인 거, 우리의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병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게 원격 의료예요. 원격 의료. 그래서 지금 이게 원격 의료 우리나라에서 일부 승인이 됐어요. 이렇게 뭐냐면은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 강원도 같은데, 그다음에 섬마을. 의사가 어떤 거기에 있는 노인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바로 갈 수가 없어. 1시간 내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아마 5시간 걸리는 막 이런데. 그런 데에서 그 노인의 집에 센서를 설치하고 몸에 센서를 설치하고 해서 의사가 원격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일부 허가가 났어요. 이거 퍼지는 거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원격 의료하고 예방의학적인 헬스케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먹으려고 할 때 당신은 지금 이걸 먹는 것보다 이걸 먹는 게 좋다. 무슨 식단까지 골라줘 버려, 인공지능이. 우리 몸을 스캔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노화 어떤 줄기세포 치료가 있긴 하지만 영노화 의료 기술이 실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60대, 70대가 30대 외모로 죽을 때까지 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죽기가 힘들어요. 사고가 또 사라지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게. 교통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화될 것이다. 테슬라 자동차 CEO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거든요. 인간이 운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그러면 인간이 운전을 하지 않게 되면은 도로하고 차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도로다 그러면 차가 알아서 미리 조심해버려요. 그 인공지능 로봇에 관해서 TV나 4차 산업혁명 강의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길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열차 사고 실험인데 직진을 하면은 5명이 죽고 우회전을 하면은 1명이 죽는데 근데 이 기차는 원래 직진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근데 너가 조종사인데 이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5명을 죽일래 1명을 죽일래 뭐 이런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인공지능 버전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가는데 뭐 어린애가 1명이 있어. 앞에가 1명이 있는데 옆에 차가 있고 이 차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을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오른쪽에 보행자가 5명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꺾으면 5명이 죽게 생기고 직진하면 1명이 죽게 생긴 이게 이제 그게 그 기차 버전이 인공지능 그 자율주행차 버전으로 넘어온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예 그럴 일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 그게 사전에 예측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행자가 몇 명이 이렇게 몇 미터 어느 속도로 가고 있고 저기 인도 위에서 자살을 좀 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떨어지려고 맘먹고 있고 지금 차 온도면 내가 저기 육교에서 내가 떨어져 버려야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떨어져 버려야지라고 한 심리까지 읽어버려 인공지능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에다 네트를 쳐버리지. 차를 멈춘 다음에. 트롤리의 딜레마가 일어나질 않아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뭐냐면은 그런 사고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인공지능 시대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죠. 아예.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계획을 읽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범죄 계획을 읽어가지고 체포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얼마 전에 또 이 법률이 하나 통과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SNS 상에서 범죄 모의로 의심이 될 것 같은 대화를 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법이 통과를 한 겁니다. 실제로 범죄를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장난으로 이제 애들이 우리 뭐 어디가 은행이나 한번 털어버릴까 막 이런 얘기를 SNS에 하면은 이게 인공지능이 인간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SNS 문자를 하고 있는 거를 당연히 인공지능이 파악을 하죠. 그래서 경찰에 가서 먼저 신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네도 농담한 거야,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게 한번 통과됐다는 그 소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사고도 안 나지, 아프지도 않지, 그러니까 병원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사망 선고하고 안락사예요. 죽을 때는 병원에 가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원은 사람 살리는 곳에서 죽이는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미래인문학이죠.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랑. 그리고 뭔가 최초의 질문이라는 것은 처음에 다양한 어떤 설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단했었죠. 어떤 인프라라고 그러죠. 인프라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훨씬 유리했었는데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인프라가 있는 사람보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버리는 거죠. 이게 미래인문학이죠. 3번 게임을 즐기던 학생이 왜 취업에 더 유리한가? 이거 들으면 이제 엄마들이 상당히 멘붕에 빠집니다. 딜레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이 업무 파악을 많이 한 회사들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가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분명히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인데 독일이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가지고 많이 그 스마트화 돼 있는데 기계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공장에.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홍보 영상에 잠깐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안경 같은 걸 끼고 있고 앞에 모니터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모니터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클릭만 해, 뭔가를. 물론 자기가 이 공장의 그 메커니즘 뭐 이런 거 작동 원리 시스템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그 사람은 거기서 왜 클릭만 할까요? 인간이 미래에 공장일이 됐든 뭐가 됐든 공무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차상위 계층, 사회 보장 계층, 이거 우리가 파악하기 왜 어려워요? 일일이 조사할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그걸 조사하려면 매일매일 조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오늘까지 차상위 계층이었다가 내일 빈민층이 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근데 사회복지 인력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 사람을 체크할 인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동화된단 말이에요, 미래사회에서는. 그래서 쭉 자료가 뜨는 겁니다, 모니터에. 지금 우리 동네 누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고, 둘째가 감기가 들었고, 이거를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인간은. 내가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조사가 잘못될 리는 없는 거예요, 미래사회가. 자,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가 뜨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더 원한다. 소비자들이 이제 클릭을 해서 더 구매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어디로 더 가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뜨는데,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내가 맞출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선택을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으로 먼저 보낼 거냐, 베트남으로 먼저 보낼 거냐, 필리핀으로 먼저 보낼 거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법적인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버리면 법적인 책임이 거기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극소수가 되고 모든 직장 내에서 공장 같은 데서 극소수가 되는데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돌아가는 그 상황이 게임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 컴퓨터 게임하는 거랑. 그래서 나중에 업무 능력을 시험을 볼 때 비슷한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모니터상에서 변수들이 내가 읽어야 될 것들이 뜨는 거죠. 그럼 자기가 손으로 클릭을 한다거나 하면서 자기가 결정을 잘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하는가 이걸 테스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친화적인 두뇌가 되지 않으면은 미래에 면접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 통과할지 몰라도 면접 전형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이클 코헨인가 미국의 경제학자가 한 얘기예요. 책에서. 이거 지금 상당히 독일이나 미국은 회사가 그렇게 돼가고 있대요. 그래서 게임을 잘하지 못하는 애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미래사회가. 이거 제가 지금 EBS에 나가서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들이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게임하는 자녀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얘는 게임을 하면서 창의성을 더 늘려갈 수 있을까? 즉 1번 질문하고 3번 질문을 결합해 보세요. 1번 질문이 부와 권력이 되니까 그럼 얘는 게임을 하면서도 어떻게 뭔가 더 창의적인 두뇌를 유지하면서 이 게임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미래사회를 봤을 때는. 2번하고 자, 맨 밑에 여긴 제가 이렇게 적었죠. 왜 쓸모가 없거나 쓸모가 적은 것들이 더 귀해지는가라고 적었는데 저는 이걸 요약을 하자면은 무용성의 전성기가 온다. 무용성.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진화하고 나서 우리 동물적인 본능으로서 유형성이 두 가지가 있죠. 사냥과 번식이에요.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번식을 해서 2세, 3세를 유지해 나가는 게 우리 DNA 본능이죠. 그래서 사냥과 번식인데, 그게 이제 쭉 진화하다가 이제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고, 팔고, 돈을 벌고, 이제 돈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용성, 효용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미덕이 됐죠. 특히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엄청난 또 미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정혁신이라고 그러죠. 공장 같은 데서. 여러 단계를 해야만이 나오는 것들을 단계를 줄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뭐 에너지를 더 적게 해가지고 공정 혁신 굉장히 했었죠. 예. 그래서 인간이 그거를 요약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브리핑을 잘하는 두뇌여야 되고 이런 거를 그런 두뇌를 우리가 뽑기 위해서 학력고사를 보고 시험을 보게 했던 거예요. 잘 외우는가, 잘 요약하는가, 또는 잘 응용하는가, 뭐 잘 편집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바로 산업사회 때 그래서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고시패스 출세형 사회인데 한국도 아직은 그 고시패스형 출세 사회가 이제 그런 배경에서 또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무직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무직들의 어떤 아까 그 인공지능 모니터처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또 상위 결정을 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까 했더니 야, 어려운 시험을 봐가지고 좀 더 요약 잘하는 놈 뽑아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험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 경우도 많죠. 왜냐면 그 시험에 적합한 두뇌는 기존의 매뉴얼에 있는 또는 우리가 판례에 있는 것을 잘 처리하는데 판례에 없다거나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건이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는 두뇌랍니다. 그걸 처리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찍 책에 이렇게 그 취미를 붙이고 시험을 잘 보고 학력고사 점수가 높고 고시패스 잘하고 책을 한 번만 읽으면 안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매뉴얼화된 건 굉장히 강한데 새로운 변수가 딱 터지면은 우리 예전에 개그 프로 있었어요. 책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쉬운 문제를 물어봐요. 그거는 기출문제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쓰러지죠. 기출문제 없었는데, 기출문제 없는 걸 왜 물어봐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온 건데, 그런 두뇌가 실제로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뭔가 어떤 위치에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책임 회피의 기술이 너무 많이 좋아진 겁니다. 뭐 자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단계 해가지고 사실은 지가 의사결정을 미적해요. 미적한 다음에 그 전체 의사결정을 자기 바로 한 단계 밑에서 했다라고 막 핑계를 대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죠? 깃털 뽑기라고 그러나요? 꼬리 자르기. 이렇게. 이런 기술을 굉장히 발달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런 변수, 새로운 사건 어떤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두뇌거든요. 좀 넘어가죠. 공무원 사회다 보니까 제가 약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 지금 저기 네덜란드인가에서는요, 지금 그 인공지능이 국회의원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을 국회의원에 출마시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래사회 인공지능 국회의원, 인공지능 시장, 인공지능 동장, 그리고 인공지능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미국의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통령 로봇의 이름이 로바마예요. 로바마. 그러니까 그 로봇의 이름을 지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가 이제 로바마인데 대통령에 특화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성공은 못하겠지만은 진정한 이제 AGI,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서도요,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초창기 모델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율주행차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율주행차를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 아마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면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만이 자율주행차를 탈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주행을 하는데 아마 90%는 자기가 운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5%나 10%는 왜 그 사람이 운전을 할까요? 갑자기 드라이브가 땡기는 거야. 한번 운전을 하고 싶어. 그렇죠? 우리가
오토가 나왔지만 수동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수동 한 대 타고 있거든요. 지금도 스틱. 네, 스틱 타고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타는 횟수가 좀 줄어들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이 왼쪽 무릎이 이 클러치 밟는 게 상당히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차가 제 차가 세대인데 그래서 이제 수동을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쨌건 자율주행차를 타는데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운전을 하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5% 1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가기 시작하면 얘한테 믿음이 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잠자고 싶죠. 피곤한데 차에서. 부산 갈 때도 자는 거고 춘천 갈 때도 자는 거예요. 차 안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진단도 인공지능이 해. 이제 수술하는 것이 지금 아직 발달하고 있는데 충분히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진단도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수술도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근데 왜 의사가 병원에 꼭 있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책임 때문에 그래요. 법적인 책임. 자, 자율주행차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냈어. 그러면 그 자율주행차 주인이,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사가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사가 굉장히 잘하는데 100만 분의 1이라도 실수를 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옆에 인간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티즌, 즉 시민증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인데 어쨌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미래사회의 그 일이라는 거, 쓸모 있는 일이라는 거, 효용성이 있는 일이라는 것들이 인공지능 로봇이 거의 하고 극소수의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 옆에 있는 구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죠. 지루해. 내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야. 지루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면에 취미 같은 것들, 즉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활성화가 돼요. 근데 쓸모가 있거나 유용하거나 효율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점점 인공지능 로봇이 파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월급은 누구한테 가죠? 그 의사한테 가잖아요.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로봇이 직장을 다 차지하게 되고 의사결정권자는 소수만 있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팩토리라고 테슬라 자동차에서도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같은 데서도 신발 만드는 공장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동화가 되니까 1000명 중에 999명이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100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물론 공무원은 좀 늦게 줄어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업에서 훨씬 빨리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직장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직장 내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기본소득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기본소득을 주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유능한 인간이라고 인정을 받아왔던 활동들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점점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왜 어떤 일을 대충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장난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일이고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 현장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그 일을 법령 인공지능이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장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노동 현장이 키자니아처럼 복지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하이패스. 그 사람들을 실은 더 많이 자를 수 있답니다. 도로공사에서. 근데 안 자르죠. 많이 안 자르죠. 꽤 많이 남겨놓죠. 인력을. 왜 그러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아주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하겠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을 다루는 공무원 사회라든가 뭐 이렇게 대다수 직장에서 실은 그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직장에 붙어 있게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 사람 지금 잘라버리면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지거든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장에 키자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키자니아가 뭔지 아죠? 아이들이 가서 돈 내고 직업 체험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척만 해도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점차적으로 그 사회는 그럴 필요성을 줄여가겠죠. 일을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필요성을 줄여가기 위해서 공공 인프라를 축적시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무료가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전기세도 무료로 해주고 수도세도 무료로 해주고 무료로 많이 해주면은 그러니까 슬슬 이제 뭐냐면은 뭐 공산주의 사회처럼 가는 거예요. 무료로 많이 해주면은 적은 기본소득 국가에서 준 기본소득 가지고서도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공짜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드디어 그런 사회가 딱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상한 짓을 하면서 놀기 좋아하던 호모 루덴스의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노는 거 좋아하는 본능이 살아나 버려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영리하고 데이터를 많이 알고 했던 것에서 인간적인 자존감을 채워가다가 그런 데서 인간적인 자존감을 채울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단 말이죠. 인공지능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반대로 가는데 예전하고 정반대로 이상하게 쓸모없는 취미 생활을 막 한다거나 또는 그러니까 왜 저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 뭐 이상한 짓들이 있어요. 우리 예술가 중에서요. 우리 한국 예술가 중에서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통나무를 하나 구해요. 이렇게 두꺼운 통나무를 하나 전시장 바닥에 딱 놔요. 계속 그걸 깎아요. 이렇게. 그러면 껍질들이 이렇게 옆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깎아요. 다 깎은 다음에 그러면 껍질들이 주변에 쫙 넓게 퍼져요. 나름대로 멋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냐? 이쑤시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예술가가 있어요. 조각가인데 꽤 이름 있는 조각가인데 통나무를 깎아서 이쑤시개를 만든 예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뉴욕에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 예술가도 있고 자기 똥을 캔에다 담아가지고 밀봉해가지고 파는 예술가도 있고 이래요. 근데 꽤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예술가들이. 꽤 많이 벌어요. 그 뉴욕의 쓰레기를 아크릴통에 담아서 파는 예술가가 그 한 통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 최초로 시도했던 그 사람만 예술로 인정을 받거든요. 모방하면은 이제 짝퉁이야. 물론 근데 짝퉁도 몇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술 작품도 짝퉁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짝퉁이라고 밝히면은 좀 싸게 살 수는 있죠. 아무튼 지금 제가 예술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김창원 씨라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이런 신문기사를 냈어요. 누구나 예술가 되도록 지원해야. 그래가지고 문화예산을 3%가 되도록 힘쓰겠다. 지금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흐름이 굉장히 앞으로 강력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용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절대 참지 못해요. 자기가 업무 현장에서 무용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자존감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못 받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죠. 이상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관심 받으려고 막 자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른들한테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으면 걔가 또라이인데 전 세계적으로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종교에서도요, 그거 있어요. 종교 어떤 인이 10,000명 이하면은
처음에 사이비라고 그래요. 예전에 순복음교회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인정을 안 해요. 사이비라고 그래요. 10만 명 넘으면 사이비라고 하면 말을 못 합니다.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해줘요. 이제, 그래, 우리 지파야. 뭐 이러면서. 왜? 세력이 강해졌거든요. 표가 한두 표가 아니잖아요. 그럼 정치인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 종교 집단이 10만 명이 넘어버렸는데. 우리 청와대 청원할 때 20만 명, 왜 20만 명이라 그래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대요. 그게 때법이랍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그걸 원하는 국민이 많아지면요,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쓸모없거나 쓸모 적은 것들에 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미래사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라든가 이제 학부모들한테 강의를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아직 본격적으로 온 것도 아닌데 특이한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봤을 땐 도저히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다른 엄마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너무 쪽팔릴 것 같아, 내가. 얘가 내 애라고 이게 알리기가 좀 거시기 할 정도로 얘가 너무 특이한 게 뭔가를 해요.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사실은 밀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친구가 나중에 10만 명, 20만 명 어떤 매니아 계층하고 동호회 대장이 되거든요. 왜? 일찍 특이한 짓을 해야, 일찍 특이하고 쓸모없는 짓을 해야 미래사회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확 몰렸을 때 걔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매니아층, 매니아 그 사회에서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니아층이 5,000명,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동호회라고 칩시다. 어떤 지역사회에서 5,000명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000명의 리더는 굉장한 부자가 돼요. 아무튼 대기업 부장 정도? 대기업 그러니까 한 달에 버는 돈이 몇천 정도 될 정도의 그런 동호회 리더가 상당히 부자가 됩니다. 그게 5,000명이에요. 그런데 미래사회는 백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5,000명 단위지만 미래사회는 5만 명, 50만 명으로 그 특이한 어떤 하나의 동아리 같은 동호회 같은 인원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꼭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청와대에 특이한 청원이 하나 올라간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뭐랑 관계가 될까요? 좀 시간이 워낙에 빨리 가니까 그죠? 이걸로 하죠 뭐. 청와대 어떤 청원이 올라갔냐면 섹스돌이라고 있어요. 섹스돌. 그러니까 진짜 여성처럼 생긴 아무튼 기구죠, 기구. 기구인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로 해달라 그러면 그 연예인의 얼굴로 캐스팅을 해줘, 얼굴을, 인형을.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먼 미래 사회는 얼굴이 스스로 변하는 섹스돌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관한 SF 영화는 있어요, 이미. 영화에서는 이미 그런 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언제 이게 청원이 올라갔냐면 2019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청와대에 섹스돌 수입 금지를 하지 말고 잠깐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라고 왔구나. 그러니까 반대네, 반대. 제가 이거 오늘 읽은 잡지예요. 따끈따끈한 잡지죠. 그런데 실제로 밀수입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근데 밀수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섹스돌이 한 500만 원, 600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은 그거를 부르르닷컴이라고 좀 이름도 관세법 234조 때문에 현재 지금 그것이 불법화되어 있는데 관세법 234조가 뭐냐면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 조각물 이게 조각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속을 해치는 조각물 그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된다. 이게 관세법 234조 때문에 그 섹스돌이 우리나라 현재 수입이 돼서 정상적으로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섹스돌 회사의 사장이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이거는 위법이다. 그러니까 위헌이다, 위헌. 해야 된다. 이런 재판이 너무 흥미로워요. 이게 뭐냐면 재판이 8월 달에 있었어요. 지금 그럼 올해, 이번 달이네. 완전 최근 뉴스가 지금 잡지에 나온 겁니다. 재판이 너무 재밌는데, 판사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거죠, 이제. 그 딜레마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수출을 하지 말자 측에서는 이겁니다. 몸이 비슷하게 생겼으면 음란한 거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몸이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음란한 거냐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요, 의료용 인형이 있답니다.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몸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의료용 인형은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만 다른 것이지, 수입될 때는 의료용 로봇이나 섹스돌이나 그다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의료용 로봇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 인간 인체의 신비라 그래가지고, 실제 인간의 몸을 박제해가지고 전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인형도 아니고 실제 인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어떤 여배우냐 아니냐 막 이런 서프라이즈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여배우인 것 같다 막 이래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면 예술로서 그건 허가가 되냐는 것이죠. 이거랑 이게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외형이 기준이라면은 그 의학 수업을 인형 등도 수입이 금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 성기구로 사람이 쓴다면은 그것을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사적인 것에 침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것이 성기구라는 목적으로 들어오는데 국가가 그것을 개입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판부 판사들한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그 사장이 이긴 걸로 나옵니다. 2심 재판부에서. 2심에서는. 대법원에서도 이겼죠. 아, 그래요? 벌써 판결이 났나요? 언제 났어요? 얼마 전에 났어요? 요즘에 신문을 통 안 봐가지고 그림 그리느라고 이긴 걸로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미래 인간에 대한 것을 한번 읽을 만한 특이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실제 섹스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 정서,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느끼느냐, 이 정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68명인가를 했는데, 물론 아주 이게 통계를 내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몇 퍼센트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의 대답이 우리가 미래인문학에서 굉장히 참고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설문에 응한 사람의 거의 90% 이상이 동반자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정서적 동반자로 인식을 한대요.
섹스돌이 아니라. 섹스돌을 샀는데 말이 이래요. 예술작품 이상이다.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이다. 보살피는 뭐 정서적인 지지를 얻는다. 뭐 이런 식의 설문조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걸 다루는 소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연구가인 데이비드 랩이라는 사람은 2050년쯤에는 로봇하고 결혼하는 일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인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좀 남녀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남자들이 섹스도를 사는 이유를, 심리적인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여성은 자기 지배욕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영리하지만 이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보면 영리하지만 아름답고 하지만 나에게 명령을 내린다거나 하지 않고 나에게 오직 친절하기만 한 사람 쪽으로 이게 계속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주로 남성을 위한 로봇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원하는 남자 섹스돌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원하는 그 남자 섹스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로 나오냐면은 여성은 자기하고 정서에 맞는 대화를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반하고 그런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의 그 어떤 진화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이 원하는 남자 로봇이 나올 정도가 되려면은 AGI 시대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자 섹스돌의 시대가 지금 이미 왔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팔리고 있죠.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남자 로봇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남자 로봇 시대는 AGI, 그러니까 여성이 원하는 정서적인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지능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여성이 동반자로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좀 어떤 책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 미래가 점점 피그말리온이 생각나는데 그 피그말리온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미래의 인공지능 로봇은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자기가 가장 이상적인 여인을 조각해서 그것을 계속 어루만지면서 신한테 기도를 하죠. 정말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섹스돌의 진짜 이름이 리얼돌이거든요. 리얼돌인데, 이 잡지에서 마지막에 표현이 뭐냐면은, 진짜 이상적인, 인공지능 로봇은 진짜 이상적인, 각자 인간들이 원하는 정말로 이상적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원하는 남자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SF 영화에서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 로봇하고 인간하고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인구가 반반 정도 될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해변가에 예를 들어서 놀러를 가면 먼 미래의 모습이에요. 해변가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인공지능 로봇인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이걸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되었건요, 우리 인간이 뭐가 잘 바뀌지 않냐면은, 인간 뭐 호모 사피엔스다, 호모 파베르다, 호모 루덴스다, 그 뒤에 막 호모 심비우스다, 공감하는 인간이다, 막 이제 그 뒤에 신조어들이 막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 제가 읽은 그 호모 뭐뭐뭐뭐 이런 거 문화 인류학적인 그 책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또 가장 미래 인문학적인 책으로 고르자면 그것은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었어요.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두뇌를 그 진화심리학, 진화생물학 두뇌 연구자가 어떤 걸 발견하냐면은 모든 포유류가 갓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젖먹이 시절에 놀이 행동기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 행동기가 이제 막 장난치기는 시기인데 자기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장난을 더 많이 치고 근데 이게 어른이 될수록 그 놀이 행동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보니까 포유류 동물들을 보니까 소뇌하고 중뇌가 있고 그다음에 대뇌 피질 전두엽에 인간이 크잖아요. 근데 전두엽의 비율이 있는데 뭐 침팬지, 원숭이, 개, 고양이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소뇌, 중뇌 대비 전두엽의 크기가 클수록 놀이 행동기가 더 길다라는 것이 통계가 나옵니다. 고양이보다는 개가, 강아지가 더 놀이 행동기가 길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원숭이보다는 침팬지가 더 길겠죠. 왜냐면 전두엽이 더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물들이 놀이 행동기를 갖는 기간하고 그 두뇌, 그 소뇌, 중뇌하고 대뇌 피질의 비율하고 인간 대뇌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인간 소뇌, 중뇌하고 대뇌 피질하고 비율을 원숭이나 침팬지랑 딱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인간은 전체 인생 중에서 몇 퍼센트가 놀이 행동기냐? 그 원숭이나 얘네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강아지나 했더니 그 평생이 놀이 행동기다 이렇게 나와요. 거의 평생이. 그러니까 인간은 그 유아기 적, 어린아이 쪽에 뭔가 탐색하고 놀이하고 하는 본능을 원래는 두뇌의 그 비율로 보자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평생 동안 살지 못했던 거는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냅두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산업사회에 이 사람을 직장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교육이 없었을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호모 루덴스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그 증거가 지구상에 어디엔가 있겠죠. 그 증거들이 뭐냐면은 원시부족 사회의 사람들. 거기는 뭐 추장이 됐든 뭐가 됐든 죽을 때까지 거기는 축제 행위하고 놀고 사냥 자체도 놀이고 거기는 전쟁 자체가 또 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이처럼 전쟁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더라고요. 인디언족도 있고 뭐 다른 부족도 있었고 우리나라 풍속에서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그게 전쟁을 좀 놀이처럼 하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네. 인간과 뭐 침팬지나 원숭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존엄이나 그런 구별성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과 구별되는 부분은 평생을 놀기만 하고 놀이에만 몰입해 있다고 하면 네. 침팬지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제가 빨리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그냥 뭐 넘어가면 되고요. 이거 나오죠. 진화로 나오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 그림 그리는 원숭이가 있어요.
그림 그리는 원숭이가 있는데 예전에 그런 논의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림 그리는 원숭이가 원숭이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봐야 되느냐 볼 수 없느냐 그 논의가 이제 있었는데 예전에 아무튼 넘어가다고 이게 일론 머스크인데 지금 그 자료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펼쳐놓고 넘어가자고요. 있었는데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인간 예술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원시부족 사회라든가 이렇게 산업사회 이전의 사회에서는 노인들도 놀이행동을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놀이행동을 즐겨요. 근데 전 연령대가 놀이행동을 즐기는 특이한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 쪽이에요. 예술가 쪽이고, 그리고 이제 과학 자체를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죠. 재밌기 때문에 수학을 하고, 그래서 뭐, 그 필즈상인가 이런 것, 페렐만인가 그럴 거야. 그 수학자는. 이 사람은 수학하는 것 자체가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자기는 수학상을 받으려고, 또는 노벨상, 리처드 파인만도 그랬죠. 노벨상 받으러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상 받으려고 과학하는 게 아니다. 난 과학이 좋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페렐만도 그 당시 상금이 3억 막 이래. 돈 안 받아버려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서 그 공식이 그것을 내가 증명했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운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 연구와 과학 연구한 것을 그 두 사람들은 뭐로 봐야 되냐면 호모 루덴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원숭이 논의가 그 원숭이가 그린 그림이 진짜 그림이냐 해서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를 찾아낸 겁니다. 인간 화가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든가 자기가 했던 행위를 감상하면서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 잘했나? 못했나? 그게 이제 인간 화가하고 침팬지 화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침팬지의 주인이 근데 실제로 그 침팬지가 그린 그림은 비싸게 팔려나가거든요. 지금 제가 그린 그림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뭐 태국에서 그림 그리는 코끼리가 있는데 그건 한 200~300만 원 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그림 많이 그리니까. 그래서 제 그림보다 좀 싸요. 그 코끼리가 그린 그림은. 근데 또 이제 돼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저쪽 유럽 쪽이었던 것 같은데 돼지가 이렇게 이렇게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캔버스에다. 그것도 꽤 비싸게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침팬지가 있는데 이 침팬지의 그림도 꽤 비싸게 팔려 나가는데 그 코끼리가 했던 드로잉이 800만 원에 팔렸구나. 그러니까 현재 제 그림값이랑 비슷하네요. 크기랑 봤을 때. 그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코끼리가 그린 그림을. 근데 아무튼 침팬지 그 주인이 침팬지가 그림을 그려놓고 감상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한테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침팬지의 머릿속을 이게 과연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감상하면서 이 다음에 어떻게 그릴지 생각하는 건지 그럼 이 다음에 그림을 또 다르게 그리거든요. 조금씩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감상을 해서 반성을 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건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 침팬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서 그 다윈이 인간과 원숭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이제는 뭐 정말 사형감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진화론이 그 책을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늦게 나온 이유도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게 나와서는 안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좀 기독교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분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더 그러니까 동물하고 나랑 이렇게 같이 링에 올리지 말고 그냥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내가 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더 인간적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 우리는 어쩌면 거기에만 신경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침팬지한테 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혹시 질문에 좀, 지금 시간은 어차피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무리하고자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호모루덴스의 본능에서 페이지 수가 안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한 빨리 사라질 직업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사라지지 않는 거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 이거 세 가지예요.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 근데 모니터링 하는 직업들은 좀 빨리 사라지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모니터링 자체가 인간의 능력이 월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데요. MIT 미디어랩에서 미래학적인 결론이에요. 이것도 사피가 결국 인간이 이거 네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미래사회에 그 어떤 행복하려면은 뭔가에 대한 열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어하는 거리.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지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행동이나 뭔가 생각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거리죠. 그게 프로젝트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놀이여야 되는 것이에요. 플레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놀지 않고 그것을 같이 놀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사회 인간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MIT에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이미 나온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마틴 셀리그만이 제시했던 거는 그냥 이거는 나온 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성취감, 긍정감, 기쁨, 의미감, 참여, 몰입감, 과정, 소속감, 관계예요. 이 정도예요. 근데 저건 좀 나중에 나온 건데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5가지 인권에 대해 인권을 미리 생각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저것도 책에서 제가 정리한 건데 자연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공지능 로봇하고 거리를 두고 살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그 사람을 그 자연 상태로 살게 해주는 환경을 또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권이에요. 비효율권이라는 게 또 있는데 효율적이지 않고 비생산적이어도 충분히 그냥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비효율적일 수 있는 것. 이게 권리라는 거죠. 권리. 이것도. 그 다음 고립권. 연결되지 않을 권리. SNS든 뭐 CCTV든 간에 내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미래 인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익명권. 내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익명권이 없는 상태거든요. 누구나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얼굴이 스캔당하는 시대의 어떤 그런 것이니까 익명권이 없죠. 근데 5번째가 활동권인데 내가 그것이 유용한 활동인지 돈을 버는 활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과 상관없어요. 미래에는. 하지만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살고 싶고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럼 그것이 활동 영역이 됐든 활동의 종류가 됐든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동이 분명히 놀이로 가요. 놀이로 가는데 뭐랄까 뭔가 노동을 통해서 뭔가 경제를 이끌어갔던 것에서 놀이를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로 분명히 넘어가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노동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놀이를 좋아하는 인간들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경제권이 하나 오게 되는데 그것이 가상현실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동일한 시간에 너 현실에서 놀래 가상현실에서 놀래 했을 때 가상현실에서는 생각만 하면 막 바로 하와이에 가 있고 버튼만 누르면 내가 막 화성 여행을 하고 있고 막 이래. 우주 여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큰 데다가 몰입감이 좋고 비주얼이 좋게 만들어 놓잖아요.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현실에서의 몰입도가 거의 5배 정도. 가상현실에서 5분밖에 안 지나 5분 동안 놀고 온 것 같은데 현실에 와보니까 25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로덴스 이 미래사회가 놀이경제로 그러니까 일자리 경제에서 놀자리 경제로 간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일자리 경제에서 놀자리 경제로 가면서 자 이런 인권도 새롭게 나올 것이고 막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 선시티라고 은퇴자들의 도시 선시티 가면은 거기는 직업이 없어요. 동아리가 한 100개가 넘게 있는데 은퇴자들이 이제 연봉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뭐 하고 사냐면은 100개가 넘는 동아리 중에 10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냥 산대요. 그래서 제가 선시티 모델이 미래사회의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칼럼도 쓴 적이 있거든요. 선시티 모델. 그 선시티 모델에서 그 은퇴자들이 이 사피,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 경제예요. 그래서 저는 리얼 경제하고 가상 경제로 이렇게 대비해 봤을 때 저는 이게 언젠가는 5대5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그 투자자들이 가상현실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를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샀죠. 돈 많은 그러니까 좀 미래를 좀 첨단 회사인데 미래를 좀 내다보는 회사치고 두 가지를 안 하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개발하고 가상현실 개발이에요. 미래사의 가상현실 경제가 리얼 경제에 거의 5대5로 될 것 같다. 제가 뭐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괜찮습니다. 근데 빨리 놀고 해줘서 돼요. 아까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혹시 네. 저기 그런 혹시 그림을 영상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선생님 그리신 그림 작품 세계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요. 이 화면인데요. 눈동자의 우주 천체를 그리는 건데 이게 이제 평행우주론을 주제로 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우주라는 컨셉인데 얼마 후에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제 그림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징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림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주제로 하고 있는 그 평행우주론이 양자물리학에서 좀 더 들어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화로 곧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후원 회장님이고요. 이 사진이 제가 이제 1996년에 대상을 받았거든요. 이 그림으로. 그러니까 일찍 20대 대상을 받아서 그 그림은 현재 삼성의 홍나희 씨 삼성문화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죠. 그 중앙일보사에서 개최했던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사실 이 대상을 받았던 게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20대 때 큰 상을 받고 나니까 미술 활동을 허접하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돈 많아졌을 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이 없으면 그냥 미술 활동보다는 그냥 공부하고 책 쓰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활동을 거의 좀 접었는데 거의 뭐 한 20년간은 거의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미술 활동.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그동안 뭐 팔았던 그림도 얼마 없어요. 뭐 한 시중에 나간 게 100개도 안 될 겁니다만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제 명함을 이따 주시면은 제가 이제 제 명함을 안 가져왔으니까 문자로
제 명함을 보내드리고 미술품 투자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 클라우스 슈밥이 쓴 책을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저기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암울하게 미려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정말 대응하기 인공지능이 발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업을 많이 잃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로봇세를 얘기하는 걸 네네네. 들었어요. 네. 로봇세를 걷어가지고 사람들 나눠줘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백수가 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준비가 예. 인공지능이 발달한 속도에 맞춰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지금 그 맞춰서 준비되고 있냐. 예. 지금도 사실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사회가 실업률이 좀 높아지면 이제 그 불안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준비가 되고 있나.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제스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육도 변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고 하는데 이제 너무나 미흡하고 로봇세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로봇산업진흥원의 자문위원도 했었어요. 인공지능의 제목으로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로봇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로봇세가 왜 불가능하냐면은 인공지능 로봇하고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싹쓸이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애플이라든가 구글한테 세금 이렇게 제대로 못 걷었잖아요. 페이스북한테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봇 자체가 한국에 수입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비싸게 또 돈을 주고 수입을 해오잖아요. 수입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로봇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장들이 비싸게 사와서 또 국가에 그걸 또 사온 만큼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이제 이런 그런 투쟁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게 로봇세가.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네. 그 기본 생활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 인프라,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마을 공동체화라 그러죠. 소규모 공동체. 그 던바에스라고 그래도 150명 정도가 서로를 살펴주고 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뭔가 보상을 거기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가도 노인정 총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노인정 총무 월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보상 시스템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줬을 때 그것이 이제 그것도 빅데이터에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자금의 흐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의 흐름도 기록이 돼요. 블록체인에서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 결합이 됐을 때 바로 뭐가 해결이 되냐면은 누가 더 우리 공동체가 더 원활하게 암울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지금 그 측정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 마을에 통장이 여러 명 있는데 이 통장이 더 일을 잘하는지 이 통장이 일을 잘하는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을 측정하는 데에도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물론 도입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일을 하러 거기 이동을 했는지 거기서 얼마만큼 열정을 쏟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자기가 원하면은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얼굴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페이스북에서 돈 주고 산다고 하죠. 근데 미래 사회는 그걸 제가 이제 데이터 보상제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행위 모든 게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선행을 하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또 돌보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아까 피어가 굉장히 4P 중에서 피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얼마 더 친구가 돼주는가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보상이 지금 측정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측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우리가 노사민정 쪽에서도 그 과도기적인 단계는 무엇일 것인가? 그것이 과연 통장 월급인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건 클라우스 슈바프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가끔 가다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상당히 각자 도생 시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그래서 제가 좀 또 빨리 성공을 해야 이 그림 팔아서 좀 대한민국에 쓰고 싶은데 세계적으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건 동아리화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있고 노인이 있고 청소년복지회관이 있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가 공무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준공공기관처럼 운영되는 데가 있잖아요. 국가의 그 보조금을 많이 받는. 그래서 그 여러 곳을 거점 삼아서 선시티처럼 그 은퇴자들의 선시티처럼 그 거점을 통해서 아주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재미있는 활동이라든가 가상현실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최고급 PC방이 노인정이 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도서관에도 저는 PC방 최고급 가상현실 게임 그 룸이 도서관에도 생겨야 된다라고 도서관 강의를 할 때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산업사회에서 선시티, 은퇴자들의 도시 선시티 모델의 중간 과정은 평생교육의 어떤 그 엄청난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공무원 사회에서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 민간하고 좀 협력을 해서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냥 그게 과도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직업이 없어도 자존감이 살아있는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효율화되지도 않고 이 어정쩡한 과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과도기를 넘어가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지금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정보를 주신 고용 박사한테 감사함께 다시 한번